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비범함은 세계를 경악시켰다. 2. 아라비아 왕세자의 충격적인 진술. 3. 중국의 바보 같은 비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유엔에서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한국어가 유엔의 공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일찍부터 공용어 자리를 놓았던 일본은 한국의 공용어 채택 소식에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어가 공용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세계에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놀라운 위상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2014년 하마둔뜨레 제전기통신 연합 ITU 사무총장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는데요. 당시 뚜레 사무총장의 발언은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유엔은 규정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6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와 발표를 6개 언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관례를 깨뜨린 것이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어가 국제 무대에서 공용어로 쓰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유엔 내부에서도 뚜레 총장의 행동에 대해 다소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2022년 들어서 한국어의 위상은 2014년에 비해 달라졌습니다. 한국어가 유엔 공식 행사에 쓰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작년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어로 연설을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뒤덮으며 한국의 위상이 남다르게 바뀐 것을 시사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사용 인구도 늘어나면서 유엔에서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공용어로 채택된 언어 비중을 따져봤을 때 아시아 언어는 중국어 단 하나, 다른 언어들은 유럽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공용어라고 하지만 지극히 유럽 중심의 공용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유엔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해 아시아 쪽에서 공용어를 추가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중요한 후보에 올랐었죠. 과거 2007년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IPO 총회에서 한국어가 국제특허협력조약 국제공개 언어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유엔 공용어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국어가 유엔 공용어로 채택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지만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한국어 사용자가 급속도로 늘자 유엔은 한국어의 위상을 생각해 공용어로 한국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에 유엔 임시총회에서 한국어 사용에 대해 회원국들이 모여 이를 가결. 앞으로 모든 공식 문건에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며 만장일치로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어 사용을 반겼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어 사용자는 유엔 공용어로 채택된 프랑스어보다 더 많은 숫자인 7,700만 명에 달하는데요. 프랑스어는 이보다 약간 못 미친다고 하죠. 사실 한국어는 진작 공용어로 됐어야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 언어 관련 통계를 다루는 에스놀로그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어 사용자는 총 7,73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BTS나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기 전에 집계된 자료로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인구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어는 영어보다 더 인기가 있는 언어로 한류 드라마를 비롯 한국 콘텐츠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기에 젊은 층들은 완벽히 한국어를 할 줄은 몰라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면서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었고 한국어 수요도 덩달아 폭증했다고 합니다. 여러 요인이 맞물려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보다 더 많아 공급 부족 현상을 겪는다고 하죠. 심지어 베트남 현지 가수가 베트남어로 발매한 가사에 한국어를 사용해 인기를 끈 일도 있었습니다. 비엣 아텐이라는 가수가 안녕 안녕이라는 발라드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식 정통 발라드를 떠올리게 하는 이 음원은 현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K-팝 유행을 이끌고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미국도 한국어 배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BTS 팬클럽인 아미아미들은 한국어를 따로 배울 정도로 한국어 습득에 열의를 보일 정도인데요. 팬들만 배우던 와중에 미국 전역으로 한국어의 인기가 폭발하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이 그 주인공인데요. 작년 한 해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미국은 작년 한 해를 오징어 게임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드라마에 푹 빠졌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프랑스, 러시아, 인도 등 전 세계 콘텐츠 순위 1위를 차지하며 드라마에 나온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는 일이 생길 정도였죠. 특히나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들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온라인 언어학습 플랫폼 듀오링고는 2021 보고서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2020년 대비 76% 상승했다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한국학을 배우려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미국 명문대에서 한국학 교수직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교수를 모시려고 하는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잡기 위해 학과를 신설하는 모습을 보였죠. 일시 버클리나 하버드, 펜실베이니아 대들이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 5개, 한국어에서 비롯된 단어 26개를 작년 한 해에 등재하면서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한류에서부터 치맥 등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등재됐으며 흔히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대박과 같은 표현도 기재되어 피상적으로 한국어를 등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BTS는 놀라운 인기를 기록하고 있는 보이밴드인데요.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팬들을 위해 한국어 교재를 출판하자 순식간에 매진행렬을 기록. 이 책에 나온 한국어를 공부해 인증하는 일이 SNS에서 화제를 끌며 한국어 단어가 SNS를 점령하는 기현상이 일어났죠. 덕분에 전세계 세종학당은 한국어의 인기에 힘입어 연일 매진행렬을 기록하고 있죠. 이집트의 경우 세종학당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임원이 120명이지만 대기자 수는 2,800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터키의 경우도 230명, 정원에 2,500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 세종학당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밤을 새서 대기줄에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못 따라가는 현실이죠. 세종학당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서른지 강사는 외국에서 한국어가 인기인 이유는 배우기 쉽다는 점도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다른 언어와 달리 일주일 정도면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 학습하기 쉬운 콘텐츠들이 널려있기에 배우기도 좋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인도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 국어로 채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어를 제2외 국어에서 제외하고 한국어를 배우도록 정부에서 권유할 정도로 한국어는 남다른 인기를 자랑하며 저변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어가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공용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어가 순식간에 공용어의 위치까지 올라가자 이를 질투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한국보다도 먼저 유엔 공용어가 되기 위해 로비를 펼쳤습니다. 1980년대부터 일본은 유엔 분담금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일본어가 공용어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일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는데요. 일본어가 가진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한정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중국어와 흡사하게 한자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결격 사유였죠. 중국과 유사점이 많아 채택하기 곤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뒤늦게 공용어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먼저 공용어 지위에 오른 한국에 대해 일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언어로 과학적이면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이기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공용어 선정에도 한자 기반이 아닌 언어이기 때문에 일본과는 다르게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이라 보입니다. KF-21은 어렵지 않게 5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수 있다. 설계상 내부 무장창 공간이 충분하며 여러 전자장비들은 이미 5세대를 넘어서고 있다. 엔진 추력이 좀 약하지만 차후 롱마를 잘 꼬셔서 지금 추력보다 더 센 것으로 변경 가능하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KF-21이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에 여러 국가에서 수입을 논의할 정도로 한국 방산은 역대급 호황을 맞이한 상황. 그런 가운데 중국도 한국에게 질 수 없다며 자랑스럽게 자국 전투기 판매를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전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우습게 여기던 중국이 정작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유히 하늘을 가르며 들어오는 전투기 그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은 자랑스러운 마음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새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 CJ 3호기의 최초 비행 성공입니다.
이로써 KF-21은 단자형 시제기가 모두 초도 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초음속 전투기로서의 테스트만 남겨두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날 KF-21을 둘러싼 자붕이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밀각에서는 KF-21이 사실 겉만 멀쩡해 보이는 가짜라는 주장이 등장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이 얼토당토 않은 얘기가 어디서, 어떻게 왜 나온 건지 철저히 파헤쳐서 박살 내드리겠습니다. 시속 370km, 고도 4600m 그리고 37분, KF-21CJ 3호기의 비행 기록입니다. 이번에도 첫 비행인 만큼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좋은 날, CJ 3호기 초도 비행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비행을 통해 오류를 줄이고 결함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KF-21에 대해 끊임없이 음해를 가했던 중국에선 1차 비행까지 마친 것을 확인한 후 KF-21에 대한 유언 비하를 퍼뜨리지 못했습니다. 1차 비행은 운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한국 전투기 성능을 깎아내린 중국이 2차 비행의 성공까지 지켜본 침묵에 들어간 것이죠. 중국은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을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여러모로 중국 기술에 취해 있었던 그들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직접 목도하면서 향후 전쟁이 났을 경우 한국 공군 전력이 성가실 수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죠.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HMP는 KF-21이 지역 공군력 균형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춘 무기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진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능동 전자주식 이상 배열 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 공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은 현대화된 4세대 전투기, 4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KF-21을 인상 깊게 평가했죠. 하지만 대국 전투기를 강조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웡은 사설을 통해 KF-21은 J-20은 물론이고 FC-31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하며 대신 J-10의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가 언급한 J-20은 중국군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투기인 F-22와 맞대결을 가정해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FC-31은 J-20보다 작고 성능이 약한 스텔스로 미국이 개발한 F-35처럼 양산형 스텔스 기종으로 개발 중인 기체인데요.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와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하위 기체 정도와는 충분히 대등한 싸움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J-10은 2005년 중국이 배치한 4세대 전투기로 통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F-16과 동급 기체로 분류하죠. 은근슬쩍 J-20과 FC-31을 드러내며 스텔스 전투기를 자랑하는 중국은 최근 한설에 배치된 FC-31 전투기 모습을 공개하며 미국과의 전면전에서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중국 공군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SCMP는 최근 중국 랴오닝성 해군기지 활주로에 중국이 개발 중인 FC-31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서 있는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함재기로 FC-31을 주력 기체로 사용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30년까지 최소 4개 항모 전단을 운용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양 해군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중국에게 있어 FC-31은 전략에 있어 중요한 기체입니다. 해외 수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FC-31을 통해 자국의 항공 기술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올해 2월 FC-31 전투기를 국제시장에 홍보할 전담 사무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수출 행보를 시작, 쏟아지는 전투기 주문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중국의 예상과는 달리 FC-31을 원하는 국가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 무기 시장에 열심히 노크하는 국가들은 많지만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1은 찬밥 신세였다고 하죠. 애초부터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1은 처음부터 중국이 작정하고 개발에 나선 모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FC-31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던 소위 말해 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원래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민간 항공업체인 선양항공사가 추진하는 스텔스기였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J-20 스텔스기와는 출발선 자체가 달랐죠. 일찍부터 개발에 들어간 기체지만 시장에서 호응이 없었습니다. 2015년 주하이 항공전시회에 10일 동치를 공개하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해외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위태로웠던 순간 중국 정부가 FC-31에 동아줄을 내려보내며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수-33을 모방한 제-15 함재기가 처참한 실패를 맛보자 중국 정부는 다급하게 FC-31을 함재기로 변환, 항모에 탑재할 함재기로 FC-31을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게 됩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다급하게 FC-31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차세대 함재기로 FC-31이 주목을 받게 된다. 중국 정부의 뒤늦은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서 FC-31은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의 한계상 기형적인 모습을 띌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란징 전자기술연구소가 개발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이서와 베이징 에이스타 항공개발사가 개발한 전자 방학 추적기 칩 86을 넣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조종석 앞면 공간이 작았기 때문이죠. 엔진도 러시아 미코얀 항공사의 RD-93 계열 터보 엔진을 사용하기로 처음에 정해졌으나 다급한 재원 변경에 중국에서 개발한 WZ-13이 엔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FC-31은 스텔스 효과에 중요한 WZ 계열 엔진의 공기 흡입기와 엔진 노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함재기로 고려하고 있는 F-35의 성능을 따라오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죠. 미국과의 대결을 위해 FC-31을 자랑스럽게 선전했으나 변경상의 오류와 문제들이 속속들이 발각되면서 이를 감추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중국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개발을 한 덕분에 2022년에 들어 겨우 시기가 나오는 FC-31을 포기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출혈이 심한 상황. 그렇기에 어떻게든 다른 기체와 비교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기체는 물론이고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기종으로 개발된 수-75 체크메이트에 대해서도 기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거나 러시아가 개발한 체크메이트는 카탈로그 재원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낮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KF-21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자 다급하게 FC-31을 높게 평가하면서 KF-21을 깎아내린 것이죠.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는 KF-21 기종과 대결하기 위해 대외 홍보 사무실까지 두었지만 막상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 전투기의 속빈 강정 같은 현실만 드러난 것이죠.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공유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인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인도 언론인 유라시아 타임즈는 최근 사우디가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4일 동안 열린 무기 전시회에 빈 살만 왕세자가 구체적인 액수를 물어봤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증선 요구에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미국과 냉전 상태에 있는 사우디는 중국 무기 구입에 관심을 표한 것입니다. 원래 미국 무기 구입에 큰 손이었던 사우디가 미국이 아닌 중국 무기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서구 전투기만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중국 전투기에 접근하면서 사우디가 미국만을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는 정치적인 의도를 전달하는 모습이라며 언론은 이례적인 사우디의 모습에 반응했습니다. 중국 방산 관계자가 FC-31에 관심을 보이는 사우디를 잡기 위해 사우디 현지의 중국 기술 이전을 위한 공장 설비 투자와 이를 위한 기술자를 파견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죠. 중국 무기를 금방이라도 구입할 것 같은 사우디는 그러나 최근 돌연 중국 무기 구입과 관련해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대신 한국 무기 수입을 고려하면서 한국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군사 전문지 제인스 매거진은 최근 기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의 모종의 거래가 진행 중이며 그 거래 대상 품목에 KF-21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실제로 중국 FC-31을 구매하려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쇼라는 사실이 폭로되었죠. 사우디에게 FC-31을 자랑스럽게 선보인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거래가 진행 중인 사우디의 위장막으로 이용당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FC-31을 도입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애초부터 함재기를 상정하고 개발 중인 FC-31을 중국은 FA-50의 유럽 시장 진출을 막으려고 어마어마한 돈까지 썼는데 모두 헛돈이 된 셈이지요. 유럽의 다국적 항공기 개발사 에어버스 그룹의 계열시 에어버스 DS의 대표 마이클 쉬로는 지난달 내한에 FA-50을 포함한 한국 항공기의 서유럽 시장 수출에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항공우주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시로른 대표가 그 방안으로 내놓은 것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타이와 대한항공 등 우리 기업에서 납품받는 부품도 매년 7천억 원 규모였던 것을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항공업계로서는 대박이 터진 것이지요. 이창양 장관도 시로른 대표에게 에어버스의 연구개발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에어버스 그룹은 본거지인 서유럽과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도 RD센터를 운영 중이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에어버스에 RD센터가 들어서면 우리 방산이나 IT, 항공기술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고도의 상호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수리온과 헬기 개발 등에 있어서 이뤄지고 있는 에어버스와의 협력을 차세대 항공 분야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에어버스가 FA50 등 우리 완제기 서유럽 시장 판매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항공 및 방산업계를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판매를 지원하기로 한 완제기로 FA50을 꼽은 것도 최근 폴란드가 FA50을 48대 한화로 3조 원대에 달하는 물량을 구매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상품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기체를 유럽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회사가 그냥 놓칠 리 없는 것이죠. 이는 또한 우리 항공산업이 최근 해외 시장을 노리기 시작한 중국의 항공산업의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중국 관영 항공사들이 유로버스에 총 292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항공기를 주문해 업계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한화로 48조 원에 달하는 규모. 이런 막대한 양의 주문을 한 번에 한 것에 대해 경쟁국인 미국, 항공업계 견제나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모두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는 분석들이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에어버스를 자신들의 항공산업 파트너로 삼기 위함이죠. 다소 의외라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로 KF-21을 개발 중인 것처럼 중국도 자신들의 힘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선양 FC-31. 중국 일부 언론에서는 J-35라는 제식명으로도 불리는 기체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FC-31의 개발 파트너 혹은 개발 완료 후 해외 수출 파트너로서 유로버스를 포섭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이란같이 외교 관계상 미국 및 친미 성향 국가들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들이나 이전부터 중국 무기들을 많이 수입하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FC-31 개발 완료 시 수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개도국이라 수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한정적이고 정치, 군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도 많아 시장 확장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FC-31 등 자국 항공기 개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장, 특히 많은 돈을 들여 사줄 수 있는 부자 고객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유럽 항공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유로버스에 줄을 대고자 대량 주문이란 수단도 동원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유로버스는 FA50 등 우리 완제기의 서유럽 시장 판매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는 FA50은 물론 현재 개발 중인 KF-21 등 우리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고 그것이 중국의 동세대, 동급의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을 상회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로버스는 이전부터 자사 기체에 쓸 부품 구입이나 다른 항공사업 관련 협력 등으로 인해 우리 항공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요. 최근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이나 FA-50의 수출 성과 등을 보며 우리 기술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로버스는 완제기 서유럽 시장 판매 지원이 예안에 따른 단순 공치사가 아니란 걸 입증하듯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스페인 공군의 기존 훈련기를 대체할 기체로 FA-50 구매를 제안한 겁니다. 원래 에어버스는 스페인에서 훈련기로 쓰던 F5를 신형 전투기 겸 훈련기인 F7를 개발해 대체할 계획이었는데요. 스페인 정부도 이 기체의 개발에 나섰지만 이미 참여 중이던 유럽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피카지와 병행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 흐지부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에어버스 측에서 내세운 것이 FA-50. 즉 처음부터 돈 들여서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우면 우리 거 사서 써보는 게 어떠냐고 스페인 측에 추천한 겁니다. 이에 대해 다른 스페인 현지 매체 기사의 제목부터 아디오스 F2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현지 분위기는 FA-50으로 갈아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미 2018년에 스페인에서 자국에서 쓰던 F5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대형 수송기,
A400M을 우리의 KT-1, T50과 교환하려고 시도한 바 있기에 우리 지체를 쓰는 데 대한 거부감도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로버스에서 멍석까지 깔아줬으니 FA50의 스페인 수출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스페인처럼 기존 구형 항공기를 대체할 필요성은 있지만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체를 처음부터 연구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나라는 유럽을 포함해 여러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에 FA50을 수출하는 데 성공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나라들을 향한 수출길도 따라서 열릴 가능성이 크죠. 그것도 유로버스라는 모두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말입니다. 유로버스라는 든든한 파트너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FA50의 자체적인 성능이 개량되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수출에 있어 청신호가 되어줄 것인데요. 특히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들과 그에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 단순한 훈련 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기술로 개발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미사일보다 3배가량 빠른 해당 미사일은 본래 지대함 미사일, 즉 지상에서 해상에 있는 적 선박이나 표적 등을 타격할 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중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해상은 물론 지상에 있는 표적도 타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즉 이는 전투기에 장착하는 것도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핵심 기술은 물론 기본 설계도 마침 이 미사일은 현재 시제품을 통한 성능 시험이 진행 중인데요. FA50에 장착해 차후 비행 시험도 할 계획입니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FA50의 활용 범위는 기존에 비해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존에는 단순 근접 지원 항공 능력밖에 앞서 훈련기 등 용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 개발된 순항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경공격기가 되는 것이죠. 방위사업청은 또한 KF-21에 사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1900여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투기 자체의 개발뿐 아니라 전투기에 탑재되거나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의 개발에도 힘을 쏟는 것은 차후 기체의 다방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앞서 말한 것과 같이 FA50의 신형 국산 순항미사일 장착 시 단순 훈련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공격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해당 미사일 개발에 대해 다른 일본 군사 매체의 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매체는 이 미사일이 FA50만이 아니라 KF-21에도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의 개발이 한 기체만이 아니라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다른 기체들의 활용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바꿔 말하면 현재 개발 중인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또한 기술적인 문제만 없다면 FA50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FA50의 해외 수출은 탄탄대로에 오르게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훈련기 용도로 사용하다도 유사시 즉시 공격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기체라면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실제로 FA50은 여러 국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FA50의 개발사인 카이가 이집트의 국영회사 아랍산업화기구와 FA50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가 자국의 훈련기와 전투기 교체를 위해 카이 측에서 제안한 FA50과 T50 수출 및 공동 생산에 응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협약에 따라 카이와 이집트 측은 인접 아랍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FA50 등 전투기 수출을 위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집트는 해당 지역권 최대 군사 강국 중 하나이자 중동과 아프리카의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이는 해당 지역권에 FA50 판로가 확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로버스의 협력에 향후 탑재될 순항 미사일의 순조로운 개발까지 FA50의 앞날은 탄탄대로나 마찬가지. 이것이 현재 개발 중인 KF-21의 밝은 앞길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